자, 그러면 문제부터 봅시다. 우리 선지 판단할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거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선지를 판단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건 일부러 지문 안 띄워놓고 하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게 이해가 됐을 때 선지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감해야 돼.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공부를 하실 때 결과적으로 선지 판단이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글이 어딘가가 망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내가 이거 안 보고는 판단이 안 되겠어. 그럼 빨리 봐야지. 시간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선지 판단이 잘 안 돼. 그러면 해당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글을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읽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지 판단 해봅시다. 요 유형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한 방에 하지 말고 그냥 단계 나눠서 OS 체크하고 기호 비교하고 두 단계로 나누라고 했다. 그래야지 실수의 가능성을 줄여요. 아시겠죠? 자, 블록체인의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특성 뭐예요? 그래, 뭐 무결성이 장점이다. 이거 일종의 특성이겠죠. 한계는 뭐예요? 그래, 뭐 보안성, 파일 중앙성, 확장성 얘네들 동시에 올리기 힘들다. 그죠? 그럼 이거 가능하고 똑같으니까 맞고 이렇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건 두 가지죠. 구조 분석 있니? 그 다음 응용 분야 소개하는 부분 있니?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거는 문학도 마찬가지다.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선지를 판단할 때 일단 내가 뭘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특히 문학 영역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유형의 문제가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걔는 너네들한테 체크하라고 하는 게 사실 세 가지야. 어떠한 표현상의 특징을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보통 선택가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럼 첫 번째 그 표현상의 특징이 나왔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표현상의 특징이 나온 부분이 그 효과랑 관련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세 가지죠. 일단 내가 얘네들을 체크해야 된다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피드백이 돼.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정답이 안 보이면 셋 중에 하나를 문댄 거야. 셋 중에 하나를 그냥 문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세 가지를 체크해야지.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근데 너네들이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잖아. 나눠놨죠. 내가 이 두 개를 체크해야 된다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근데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아는 게 있으면 거기서 그냥 끊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순서대로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이 있는지부터 찾고 그 다음 그 효과가 이거인지 찾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뒤에 애초에 효과에 해당하는 게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거기서 끄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구조 분석, 응용 분야 소개 이 둘 중에 이거는 확실히 없어. 라는 게 있으면 그냥 끊으라고. 뭐가 확실히 없어? 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끊으라고. 그럼 X죠? 둘 다 똑같으니까 동그라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푸시고 그 다음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 마찬가지야. 두 개 체크해야 되지만 경쟁 양상 설명 이거 확실히 없잖아. 여기서 끊고 X 두 개 같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의 한 예이다. 맞아요. 당연히 아니죠. 작업 증명이 합의 알고리즘의 예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진짜 유치하게 바꿔놓은 건데 이 유치한 선지조차도 시험장에서 넘어가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글자만 읽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누군가는 틀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틀려서 왔다? 그건 괜찮은데 앞으로 실수를 안 하려면 내가 글자를 아직도 눈으로 훑어서 보고 있구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X인데 여기 동그라미니까 두 개가 기호가 다르니까. 그 다음 얘도 마지막으로 확인만 해보면 체인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지정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의 개념이죠. 맞고 기호 똑같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면
그 다음 일치불일치 적절한 거 구별을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합의 알고리즘 어디서 쓰는 거예요? 승인 과정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이걸 쓰는 거 아니죠. 애초에 승인 과정에는 모든 노드가 다 참여하기도 하고 따라서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맞죠? 아니죠. 잘린 애들만 저 승인 과정을 연결 다시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거지 모든 블록이 아니니까 날라가고요. 그 다음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보안성 뭐였어요? 그렇지. 무결성과 관련이 있었고 일단 무결성은 뭐였어? 그렇지. 데이터 무단 변경 어려운 거. 그죠? 유지하면서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은 어때? 낮은 거겠죠. 날아가고. 그 다음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성능이 뭐였어요? 그렇지. 저장 속도만 그럼 저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성능은 높은 거겠죠. 그죠? 그 다음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과정이야? 그래, 검증 과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자 과정? 정답 5번.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할 때 굳이 안 돌아가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체크될 때까지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보기입니다. 보기는 접점 찾으라고 했고요. 접점 찾으라는 건 결과적으로 보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지문에 나와 있는 말로 치환하라고 했죠. 그래서 천천히 보면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대요. 10개로 고정되어 있다. 이 뭔 말이에요? 그렇지. 비공개형이다. 그죠? 노드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A 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 증명 대신, 자, 작업 증명 뭐였어요? 그죠? 합의 알고리즘의 예시였죠?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는데 이거 뭔 말이에요? 그렇지. 얘는 확장성과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 알고리즘이 빨라지면 어떻게 돼? 그렇지. 승인 과정이 빨라지죠. 그러면 성능이 높아지겠죠. 무슨 말인가? 이제 그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켜서 이거 뭐예요? 그렇지. 무결성 혹은 보안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죠?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대요. 그러면 얘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승인 과정에는 작업 증명을 사용하는데 얘는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 증명을 사용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 노드 수가 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노드 수 비례 반비례 관계와 관련된 선지를 판단할 때 근거는 이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다. 확장성 그럴 수 있어. 근데 보안성은요? 아니 애초에 노드 수 변동도 없고 보안성과 관련된 내용도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비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진다. 노드수가 증가하면 보안성은 높아지지. 근데 확장성은 반비례였잖아. 그죠? 그 다음 비업체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자, 노드수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진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노드수가 감소하면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가 줄어들고, 그러면 승인 과정이 빨라지고, 승인 과정이 빨라지면 성능은 높아지겠죠. 탈중앙성이 낮아진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죠? 노드수가 탈중앙성이랑 비례하니까 감소하면 낮아지겠지. 좀 더 3번이고. 그 다음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이거 바로 치고 공개형이고 이거 날아갔죠. 비공개형이었고요. 그 다음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고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얘는 작업증명, 얘는 작업증명 말고 딴 걸 쓴다고 했으니까. B 업체보다 무결성이 높다. 무결성은 누가 더 높아? B가 더 높겠죠? 이거 틀렸죠. 정답 3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접점 잡고 일치불일치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시험장에선 이렇게 안 되고 선지 보고 접점 찾으러 가도 돼. 가도 돼. 근데 내가 왜 그 방법만으로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공부하면 선지에 설득당하기가 쉽다고요. 최근에 평가원이 그런 방식의 선지를 많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일단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걸 공부할 때는 항상 연습을 해야 된다. 안 되는 부분을 선지 가지고 다시 접점을 찾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보기를 읽으면서 접점을 찾는 걸 항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요 세트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그다음 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앞에 보고 생각하는 데 집중해. 자,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야. 글자에 붙이려고 노력하세요. 활성화 에너지가 뭡니까? 그렇지. 결국 화학 반응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화학 반응, 그 다음 최소한의 운동. 요걸 체크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글자에다 붙여놓으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 잘 안 일어나? 그렇지. 잘 일어나겠죠.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쉽게 일어난다는 뜻이잖아. 그죠? 이 사고방식이 뭐랑 똑같아요? 우리 가천 강도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재는 다르지만 요구하는 사고는 비슷하게 반복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서 납득할 수 있죠. 저게 작으면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뜻이니까 이거보다 큰 애들이 많겠지. 그죠?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대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이 촉매야. 자, 우리 촉매가 뭔지 알죠? 몰라요? 네, 모르면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 조절해서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거구나. 알면, 아는 친구들은 너네들이 아는 촉매랑 이 의미가 비슷해, 달라? 비슷하죠? 그럼 내가 아는 그거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아는 그거를 이렇게 썼구나. 만직하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걸 촉매 활성이라고 한대요. 개념 던지는 거니까. 수용할 부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해되시죠?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새로운 반응 경로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 새로운 반응 경로가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해주지 않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체크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체크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체크해야 되는 정보라 체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밑줄을 그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이해되시죠? 화학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주로 이런 것들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뭐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았지만 주로라는 건 뭔 말이야? 반드시 고체 촉매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촉매가 쓰일 수도 있어.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수용이죠. 그죠?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내가 만약에 머릿속에 넣으려면 암기해야 되잖아. 암기할 머리를 이해할 부분을 이해하는 데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대요. 자, 그럼 얘네들이 구성 요소니까 얘네들을 체크할 때, 그러니까 뒤에서 정보 나올 때 구성 요소구나라는 건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1분단 명확합니다. 일로 오시고, 일부러 과학기술이라 눈단 안 넘기는 거라고 했다. 눈으로 확인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다만 계속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 일단
여기서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지는 그냥 튀어나와야 돼. 아시겠죠? 자, 1문단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야. 근데 사실 이게 촉매에 대한 얘기야. 그죠? 촉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 설명한 거야. 왜? 촉매가 뭔데요?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이니까 이때 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촉매 활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그렇지. 화학 반응이 활성화되는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촉매 중에서 주로 뭘 쓴다고? 그렇지. 주로 고체 촉매를 써요. 왜? 그렇지. 분리하는 별도 공정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 고체 촉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활성 성분 그리고 지지체 그리고 증진제 이렇게 정리하면 1문단 끝나겠죠. 넘어오면 활성 성분은 자 그러면 이제 구성 요소 세 가지 중에 활성 성분을 먼저 설명하는 문항 일단 이거 머릿속으로 인식해야 되고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야. 자, 역시 마찬가지야. 글자에 붙이려고 해보세요. 활성 성분이 뭐예요? 그렇지. 촉매 활성을 하는 성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떻게 촉매 활성을 할까? 일단 촉매 활성을 보여줘. 이제 반응 빠르게. 이것도 정의된 개념이니까 환기해야 돼. 어떻게 반응을 빠르게 만드냐?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서 흡착이 뭐예요? 붙이는 거죠. 그죠?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되는데요. 자, 하자. 먼저, 후 저걸 개념으로 뭐라고? 뭐야? 했잖아! 아니, 화작 개념 그때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했다? 다음 아프지? 알겠어? 다음 아프지? 일단 머릿속으로 한번 환기하시고 제가 화작 아닌 엄밀 친구들 조승기 갑자기 화작하고 지랄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아프지가 뭐냐면 사실 말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야. 먼저, 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과정의 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순서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것도 필자가 글을 정리하는 방식과 읽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똑같은 얘기야. 무슨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를 인지하겠다고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얘도 마찬가지죠. 이미지화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이걸 그냥 문장으로 쭉 읽어 나가기보다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 사실 정리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활성 성분이 뭐예요? 그렇지. 촉매 활성시키는 성분이야. 어떻게 촉매를 활성시키냐면 어떻게 촉매 활성을 만드냐면 그림으로 그리긴 어려운데 머리로 이미지 떠올려 보세요. 이게 만약에 활성 성분이면 여기 반응물이 흡착해요. 달라붙어. 그죠? 반응물이 달라붙으면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응물이겠지 뭐 반응을 하는 물질이니까 그죠? 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생성물이 돼요. 생성물이 되면 얘가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이미지로 떠올렸을 때는 떠올리기 어렵지 않죠? 붙어서 반응하면 떨어지는 거잖아. 그걸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잡아놓는 게 여기를 읽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걸 이미지화하면 좋구나를 아는 건 의미가 없어. 알겠죠? 그걸 너네들이 몰라서 이미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읽으면서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지화 굳이 안 해도 저는 이거 그냥 글자로 쭉 읽었을 때도 알아서 머릿속에 정리됐는데 꼭 이미지화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해가 목적이니까. 이미지화도 수단이잖아. 중요한 건 얘를 쭉 읽고 나서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이걸 읽었는데 얘를 좀 묻는 것 같아 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점검 꼭 하시고,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서 여러 성분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얘는 납득되는데. 그렇죠? 애초에 활성 성분이 어떻게 촉매 활성을 시키는 거야? 흡착해서 반응 일으켜서 떨어뜨렸잖아. 그러니까 흡착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물질들이 흡착될 수 있으니까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기 좋겠죠. 예를 들면 예시 중요하다고 했고, 예시 어떻게 읽으라고? 앞에 나와 있는 정보로 치환하면 되더라고. 아시겠죠?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돼요. 지금 내가 여기 각각 다 두꺼운 글씨로 표시를 해놨지만 너네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얘네들이 다른 색깔이나 볼드처럼 표시가 안 돼 있잖아. 바꿔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읽혀야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들이 중요한 정보잖아.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잖아. 그죠?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읽을래요?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말 바꿔보세요. 그래, 그냥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반응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예시니까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그냥 반응하는 걸 알고 있면 돼.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그래, 계속 반응하고 있다면 이렇게 읽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제일 새로운 정보죠. 새 정보죠. 그럼 얘는 잡아야 돼. 그죠? 이건 체크하고, 특히 얘도 마찬가지잖아. 물론 선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금속의 종류가 변수잖아. 그래서 잘 잡아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된대. 이건 납득하기 어렵지 않죠? 적당히 해야 된다고. 그죠? 흡착이 약하면, 자 여기부터 다시 뭐 하는 거야? 예시 드는 거죠. 적절하지 않았을 때 예시를 드는 거야.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아요. 납득되는데. 흡착 세기가 약하면, 그러면 달라붙는 양이 줄어들 거고요. 달라붙어야 활성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촉매 활성이 낮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죠?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돼요. 자, 여기서 얘 보면 되겠죠. 반응 과정 중에 안정화 과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 안정화돼도 안 좋구나.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반응이 느려지면 활성이 낮겠죠. 왜? 활성은 빠르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새 정보잖아. 또 너무 강할 때는 뭐가 문제야? 지나치게 안정화된다가 문제죠. 그럼 나는 여기에는 밑줄을 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밑줄을 안 쳐도, 나머지는 다 이해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냥 예외 있을 수 있다 이 뜻이니까.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얘는 납득이 안 돼. 얘는 납득이 불가능하진 않아. 그죠? 왜? 활성 성분이 뭐야? 촉매 활성시키는 성분이야. 어떻게 활성시키는데? 흡착시켜서 시키잖아. 그러니까 활성 성분 원자가 많으면 흡착이 잘 일어나서 활성이 높아진다. 납득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납득 안 했으면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납득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체크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밑줄을 치는 따로 접근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단 요약입니다. 이 문단 결국 활성 성분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활성 성분은 촉매 활성을 시키는 성분이었고, 어떻게 활성시키냐?
흡착, 반응, 생성물돼서 탈착. 요 방법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 흡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 흡착 세기가 중요해요. 얘가 적절해야 돼. 적절해야 돼. 만약에 흡착 세기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지나치게 안정화돼. 그죠? 지나치게 안정화되면 어떻게 돼?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촉매의 활성이 잘 안 일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면에 흡착 세기가 너무 약하면 그렇지. 잘 안 붙어요. 그렇게 해도 돼. 왜냐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흡착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촉매 활성이 잘 안 일어나.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 지식 표현이니까 얘 머리로 함께해야 돼. 앞에 내용. 그죠? 앞에 내용 정리해 보세요. 뭔 내용이야? 그렇지. 고온에서 서로 뭉치는 거야. 그래서 큰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결이라는 어휘의 의미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가지고 응결된다 이 뜻이거든. 어휘의 의미가 나도 몰랐어요. 이거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학을 공부해서 얘를 알았다. 그러면 사실 글자 붙이기는 조금 더 용이했을 거고.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응결되는 거랑 관련이 있나 보다. 그래서 큰 입자로 응결되는 거 언제? 고온에서 요 정도 체크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자가 소결되면, 자 정의된 개념 머리로 함께해. 알겠죠? 소결 뭐야? 그렇지. 고온에서 뭉치는 거.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들어요. 납득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납득되면 넘어가면 돼. 사실 이것도 이미지화하면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가 6개 있다고, 9개 있다고 해봐. 얘네들의 표면적의 합이랑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한 변이 3cm인 정육면체의 표면적을 계산했을 때랑 얘가 더 크잖아. 나뉘어져 있는 게 더 크죠? 맞지? 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주셔야 돼요. 좀 공무병이라서.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더 좋고, 만약에 그런 이미지가 이걸 읽을 때는 안 떠올랐어. 그러면 밑줄 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여기 밑줄 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면적은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자, 이러한 역시 지식 표현이죠. 떠올려. 이러한 뭐야? 그렇지. 소결 일어나서 전체 표면적 줄어든다. 그죠? 그걸 해결하는데 지지체야. 얘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지지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자, 애초에 문제가 뭐였어요? 소결이 일어나면 표면적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은 거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소결은 왜 일어나는 거야? 열적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적 안정성이 뭐겠어요? 열을 받았을 때 안정적인 성질이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 소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열적 안정성의 의미가 소결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뜻일지는 나는 몰라요. 내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은데, 아마 다른 개념이지만 그 개념 안에 소결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거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우리는 화학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냥 이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열적 안정성이 높다, 소결이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온에서도 소결이 잘 안 일어나는 애를 지지체로 쓰고, 여기 표면에 분산해서
소열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돼. 자, 저하가 억제돼. 결국 뭔 말이야? 그래, 활성된다 이 뜻이잖아. 그죠? 야, 이것도 봤죠? 비타민 K, 도파민. 그러니까 다 이런 사고 방식은 반복된다고 그냥. 무슨 말이야? 아니, 솔직히 까는 거 이렇게 그냥.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이 잘 안 일어나서 촉매가 활성된다 이렇게 써줘도 되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 너네들한테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저하가 억제된다 무슨 뜻일까? 아, 결국 활성된다는 뜻이네. 이 정도를 생각하고 넘어가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대요. 라스트한테. 그죠? 지금 여기서 활성이 억제되는 문제 요인이 뭐였어요? 소결이죠. 근데 지지체가 이 소결을 해결하는 애죠. 그러니까 지지체 사용하면 활성 높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억 있으니까 그냥 바로 흘러가라고. 아시겠죠? 확인합니다.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리면 활성을 높일 수 있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정답은 1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활성 성분의 소결을 촉진한다. 야, 소결은 문제라네. 그죠? 그 다음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춰요. 애초에 촉매 활성이 뭔데요? 빠르게 하는 건데 늦추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 애초에 지지체가 늦추는 것도 아니고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날아가고요.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자, 이 뭉치는 게 뭔데요? 소결이잖아. 문제라며. 날아가죠? 정답 1번. 이것도 체크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3문단 요약해 봅시다. 3문단. 자, 3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 지지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지체. 지지체가 뭔데요? 그렇지. 소결. 그래서 표면적 주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열적 안정성이 높고 표면적이 넓고 이런 내용들 기억하면 돼요. 뭐 소결은 뭐였어요? 이제 고온에서 큰 입자로 뭉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정도 기억하면 요 문단도 3문단도 끝나겠죠. 자, 마지막 이제 증진제예요. 증진제는 촉매,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하는 애래. 그래서 어떻게 조절하냐면 결국 이 뒤에도 활성 조절의 예시죠.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소결 억제하면 결국 활성화가 되겠죠. 그 다음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대요. 흡착 세기가 활성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증진제는 활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애겠지 뭐. 그죠?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는 포함하지 않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 증진제에 대한 내용이야. 증진제가 뭔데요? 그래, 소량 포함돼서 활성을 조절하는 애죠. 어떻게 조절하는데? 그래, 뭐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표면 조정해서 그 다음 그렇지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해요. 뭐 전자 밀도 조절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여기는 없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일치불일치. 촉매를 이용하면 화학 반응이 새로운 경로로 진행된다. 틀려요. 맞죠? 그죠? 아까 요 정보 체크해놨었으니까. 그 다음 고체 촉매는 기체 생성물과 촉매의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아니죠? 애초에 이게 필요 없어서 얘를 쓴다고 했잖아. 얼마나 쉬워. 고체 촉매에 의한 반응은 생성물의 탈착을 거쳐 완결된다. 이미 떠올리면 되죠.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끝나니까. 암모니아 합성에서 철 표면에 흡착된 수소는 전자를 철 원자와 공유한다. 이런 거 눈으로 확인하면 돼. 그죠? 이런 눈으로 확인해야지. 이거 내가 뭐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아까 여기는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혹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수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딘지 생각난다고요. 그럼 눈으로 확인하는데 얼마 안 걸린다고요. 이거 어디서 나왔었어요? 그래, 활성산분 이야기할 때 예시 부분에서 나왔죠? 거기는 눈으로 가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증진제나 실제로 확인해본 맞아. 증진제나 지지체 없이 촉매 활성을 갖는 고체 촉매가 있다. 얘네들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 그냥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 자, 그러면 역시 적점 잡아가면서 보면 돼. 제발 쫄지도 말고. 아세틸렌, 에틸렌, 팔라듐, 실리카 나도 생전 처음 들어요. 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냥 어차피 그래봤자 지문에 있는 애야. 지문에 있는 애로 치환할 수 있는 정보라고요. 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자, 아세틸렌은 보통 선택적 수소화 공정을 통하여 에틸렌으로 변하는데 그럼 얘 가지고 얘 만들겠다 이거 안 되나? 그죠? 그럼 얘가 반응물이 될 거고 얘가 생성물이 되겠죠 뭐. 그죠? 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체 촉매는 할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하는데 자, 표면에 분산하는데 이거 어디서 봤죠? 그래, 지지체. 그럼 실리카가 뭐 하는 거예요? 지지체. 그럼 지지체 표면에 분산하는 이 팔라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활성성분 이렇게 하면 되죠. 아세틸렌과 수소는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한다. 흡착 여기서 한 번 더 주죠. 활성성분 여기서 잡아도 돼.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대. 또 주죠. 이게 뭐야? 지지체. 그죠? 이때 촉매에 규소를 소량 포함시키면 활성성분의 표면 구조가 변화돼요. 고온에서 팔라듐에 소결이 억제된대요. 잠깐 얘 뭐예요? 그렇지, 증진제. 은의 소량을 포함시키면 팔라듐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팔라듐 표면에 반응물이 흡착되는 세기가 조절돼서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대요. 얘는 뭐야? 증진제.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해. 일부러 소량 포함, 표면 구조 변화, 소결 억제, 소량 포함, 전자 밀도, 흡착 세기 조절. 그냥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써줬죠. 이거 그냥 먹으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체크했다? 선제는 더 유치해. 아세틸렌 반응물이니? 네. 활성성분? 네. 증진제? 네. 실리카 낮은 온도에서 야, 얘 지지체죠. 지지체 뭐 하죠? 소결로 인한 문제 해결하죠? 그러니까 소결한다? 아니요. 정답 4번 고치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쫄지 말라.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프 나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알겠죠? 그냥 천천히 봐. 어차피 지문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다음은 여러 가지 금속에 물질 가가 흡착될 때의 흡착세기와 화학 반응에서 각 금속의 촉매 활성을 나타내는데 흡착의 영향을 좀 다른 요소 고려하지 말래. 뭔 말이야? 지문에 있는 거 가지고만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일단 X축 Y축 봐야 돼. 흡착세기가 약하고 강해. 자, 흡착세기와 관련된 분문의 정보 뭐 있었죠? 그래, 적절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촉매 활성 정도를 보면 어디가 적절한 거예요? 여기가 딱 적절한 거죠. 그럼 얘네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 흡착량이 떨어져. 그죠? 얘네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정확해. 그죠? 요거 잡으면 끝나. 봐봐. 가의 화학 반응은 A보다 B를 활성 성분으로 사용할 때 더 느리게 일어난다. 야, 이거는 그냥 얘만 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아도 되죠? 촉매 활성이 뭐예요? 빠르게 일어나, 빠르게. 그러니까 촉매 활성이 높다는 건 빠른 거고 느린 거죠? 그럼 얘가 더 느리잖아. A가 더 느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간은 A보다 C에 흡착할 때 흡착량이 더 적다. 이것도 흡착색이 그냥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C가 흡착량이 더 적다 말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 간은 A보다 D에 흡착될 때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 얘 문제가 너무 안정화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정답 그냥
3번이에요. 가는 B보다 C에서 더 약하게 흡수된다. 이건 똑같이 보면 그죠? 그 다음 5번. 가의 화학 반응에서 촉매 활성만을 고려하면 가장 적합한 활성 성분은 D이다. 가장 적합한 건 뭐야? 얘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전부 3번입니다. 얼마나 쉬워. 진짜 개쉽죠? 너무 쉽잖아. 아니, 실제로 이 세트가 정말 쉬운 세트였어.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이게 2024년도 6월 기준인데 난 당연히 그때도 당연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당시에 이 세트를 날린 애들이 정말 많았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없어. 세트 항상 하나 날려. 그러니까 얘를 날리겠다고 결정한 애들이 많았다고요. 왜? 딱 봐도 개 같잖아. 그냥 뭐 촉매 있다고 나오고 반응 속도 일단 촉매 나오면 항상 좀 까다로웠어. 거기다가 보기 문제 두 문제. 하나는 그래프고 하나는 무슨 아세트래. 몰라. 이러고 그냥 이걸 날렸다고요. 근데 이때도 쉬웠거든요. 이때도 화작 기준으로 1등급 컷이 98점이었어요. 이때도 화작 기준으로 1등급 컷이 98점이었는데 그럼 생각해봐라. 얘를 날렸다는 건 일단 그 시험을 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얘가 제일 쉬웠는데 실제로 다른 지문은 이것보다는 까다로웠어. 그러면 평상시에 시간이 모자라서 하나 날리는 애가 까다로운 지문들을 읽고 다 맞췄겠니? 거기서도 틀렸겠죠? 그리고 이거는 안 풀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상대적인 성적은 훨씬 더 공부밖에 친다고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번 6월에도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맨날 강조하잖아. 세트의 난이도는 지문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문제가 결정해요. 쉽게 얘기해서 정답 선지가 손들고 있으면 그 세트는 쉬운 세트라고. 근데 그거는 풀어보기 전까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로 읽지도 못하고 찍는 문제가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 돼. 읽지도 못하고 찍는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 판단을 빠르게 해야 돼. 빨리 풀라는 게 절대로 지문을 빨리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한다. 알겠죠? 백날 첫날 눈으로 글자 빨리 읽어봐라. 어차피 문제 풀면서 다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시간을 더 걸리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 이해하려고 노력해. 다만 시험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걸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밑줄 치거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그게 좋은 독서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틀릴 걸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선지를 판단할 때 세모를 빨리 찾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우리 문학에서 선지 판단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슬래시 쳤으면 아닌 거 보면 빨리 거기서 X 치고 이게 빨라야 돼. 그래야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적어도 다 풀게 된다. 그거를 이번 6월 모평에서 꼭 의식해서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 교재 숙제가 없어요. 왜? 다음 주 수업은 6월 모평 이후야. 알겠죠? 이제 다음 수업 때는 너네들 만난 점을 이미 본 상태야. 본 상태야. 진짜 눈 감았다 뜨면 숨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뭐냐? 6월 모평에 출제될 모든 독서 지문을 다 분석해와. 알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숙제 해오는 것처럼 다 분석해와. 걔는 진짜 그냥 수능이랑 직결된다. 올해 수능이랑 직결되니까 분석 진짜 원래도 꼼꼼하게 하려고 했겠지만 더 꼼꼼하게 하시고 특히 선지를 판단할 때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서 오세요. 안 되는 거 괜찮아.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죠. 내가 여기가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앉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1일 1분 좀 하지 말고. 알겠죠? 또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질질 짜면서 와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알겠죠? 그 모의고사 성적 너네들 대학 갈 때 1점도 반영 안 된다. 잘 봤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못 봤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 내가 계속 강조하죠. 모의고사 끝났을 때는 뭘 피드백해야 되냐? 점수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선지의 개수를 체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을 읽을 때의 감각. 그리고 예전에는 눈으로 글자를 훑어 읽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전체가 안 돼도 괜찮아. 적어도 전보다는 확실히 이해하면서 읽는 내용이 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선지를 판단할 때 이해도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OX를 체크할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괜찮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성적이 뭐 찍은 게 대박 났어요. 그러면 슬퍼해야지. 그 수능에서 대박 났어야지. 그죠? 찍은 거 대박 나서 성적 잘 나와서 등급 올랐다? 아무 의미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찍어서 점수는 잘 나왔지만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글을 읽을 때의 체감도 딱히 달라지지 않아.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개수도 딱히 달라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 근데 너네들은 항상 시험 끝나면 어떻게 해? 점수 보고 좌절하거나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지 마세요. 성적 의미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피드백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험 당일날 무조건 피드백해. 알겠죠? 또 무슨 시험 끝나면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한 나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물해야겠다.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당일날 피드백은 끝내고 가야 돼. 왜냐면 하루만 지나고 까먹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 피드백 하라는 게 전체 오답노트를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들, 선지들 판단이 까다로웠고 어떤 내용들을 체크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과정 하에서 얘네들이 안 됐으니까 얘네들은 시간을 문제 안으로 두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할 때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 정도 생각들은 좀 하라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틀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 이유를 반드시 체크하실 거예요. 알겠죠?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왜 틀렸는지 뭘 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혼자 해결이 안 되면 그걸 체크해서 수업 시간에 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거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그걸 적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해오는 게 숙제야. 아시겠죠? 그냥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2번은 이러한 이유에서 적절했는데 나는 이 생각을 못해서 답을 고르지 못했군. 이러고 오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숙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열심히 보시고 1일 빼하지 마시고 분석해온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